옥자방 낭자들 8회 낭송 최고의 양생술 북드라망 출판 고미숙 저 낭송의 달인 호모큐라스 3-4 낭독의 추억 1 춘향전. 독자 여러분도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시라. 기분이 우울한 이들은 명랑해질 것이고 기분이 들뜬 이들은 오히려 차분해질 것이다. 춘향전의 대표적인 아리아 사랑가 대목이다. 여봐라 춘향아 저리 가거라 가는 태도를 보자. 이만큼 오너라 오는 태도를 보자. 방긋 웃고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도 보자. 너와 내가 만난 사랑 연분을 팔자 한들 팔 곳이 어디 있나. 생전사랑 이러하니 어찌 사후에 기약 없을 소냐. 너는 죽어 될 것 있다. 너는 죽어 글자 되되 땅짓자 그늘음자 아내 첫자 계집여자 변이 되고 나는 죽어 글자 되되 하늘천자 하늘건 지아비부 사내남 아들자 몸이 되어 계집여 변에다 딱 붙여 좋을 호자로 만나보자. 사랑 사랑 내 사랑 또 너 죽어 될 것 있다. 너는 죽어 물이 되되 은하수 폭포수 만경창해수 청개수 옥계수 일대 장강 던져두고 7년 대한 가물 때도 항상 넉넉하게 흐르는 음양수란 물이 되고 나는 죽어 새가 되되 두견새도 되지 말고 요지 1월 청조 청학 백학이며 대붕조 그런 새가 되지 말고 쌍쌍이 오가며 떠날 줄 모르는 원앙조란 새가 되어 녹수의 원앙처럼 어화둥둥 떠놀거든 나인 줄 알려무나. 사랑 사랑 내 간간 내 사랑이야. 조선시대만 해도 낭독은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저잣거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을 읽어주는 강독사라는 직업이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소리는 다중을 동반한다. 하여 책을 다양하게 체험하게 해준다. 뜻을 몰라도 개념이 어려워도 상관없다. 위에서 보듯 춘향전을 비롯한 판소리계 소설들에는 엄청난 주석을 필요로 하는 고사성어들이 쏟아진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소리와 진동을 타면 귀에 쏙쏙 들어온다. 말이란 맥락으로 전달되는 것이지 개별적 단어와 수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 귀가 열리면 혀도 굴러간다. 이 책 일부의 귀동냥과 말잔치 대목에서 이미 밝혔듯이 잘 듣는 이들이 말도 잘한다. 이야기꾼들이란 귀가 뚫린 이들이기도 하다. 온갖 인적 물태를 주워 담을 수 있는 능력, 그게 가능하면 그 내용들을 자기식으로 버무리는 혀도 가능하다. 그래서인가? 춘향전뿐 아니라 판소리계 소설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입담이 장난 아니다. 심청전의 신봉사, 토끼전의 토끼, 흥보전의 흥보, 변광세전의 옥녀. 이들은 정말 입담 하나로 먹고 산다.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목숨이 위태로워도 가난이 뼈에 사무쳐도 성욕의 무한 질주 속에서도 이들은 거뜬히 살아낸다. 절망하지도 않고 기가 죽거나 자신을 한탄하지도 않는다. 그 미천과 원천은 어디까지나 말의 힘이다. 하여 책을 읽는다는 건 이런 말의 기회를 터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주제를 파악하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의 흐름에 접속하여 그 기운을 훔치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 크고 낭낭한 목소리로. 4-1 휴테크. 의역학적으로 볼 때 1년이 사계절이듯 하루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루어져 있다. 새벽 3시 반에서 아침 9시 반까지가 봄, 9시 반에서 오후 3시 반까지가 여름, 3시 반에서 저녁 9시 반까지가 가을, 9시 반에서 새벽 3시 반까지가 겨울이다. 봄과 여름엔 활동을 펼치고 가을과 겨울엔 수렴한다. 이것이 우주의 대섭리다. 사찰이나 수도원 등 영성 공동체들은 아직도 이 리듬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새벽 3시 반쯤 일어나고 저녁 9시 반쯤 잠든다. 신체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가장 자연스럽고 고귀한 리듬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도시인들이 이런 스텝을 밟기는 어렵다. 하여 24시간을 대강 3등분으로 나누어 8시간은 노동을 하고 8시간은 잠을 잔다고 치자. 그러면 남는 시간이 8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에 친교를 나누고 뭔가를 배운다. 자, 그럼 이 가운데 휴식은 어느 영역일까? 잠이 휴식인 건 말할 나위도 없다. 그 다음 노동을 하지 않는 8시간 가운데 반 정도는 친교를 나눈다면 나머지 반은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다. 이것을 일러 성찰이라고 한다. 성찰이란 뭐가 됐건 자신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일찍이 나스메 소세키가 말한 바대로 대개 인간의 연구란 자신을 연구하는 것이다. 천지가 됐든 산천이 됐든 1월이 됐든 성신이 됐든 모두 자기의 딴 이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다시 정리해보면 하루의 절반은 노동과 친교로, 나머지 절반은 성찰과 수면으로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렇다면 휴식은 당연히 후자다. 잠들지 못하는 영혼처럼 괴로운 일이 있는가? 그것은 노동할 때보다 더 고역이다. 불면증을 병으로 취급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의 기운이 탁해진다. 그런 상태로 노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스트레스 지수가 더더욱 높아진다. 또 그런 사람이 친교를 나눈다면 소통이 될 리가 없다. 해서 친교라기보다는 쾌락 위주의 만남을 하게 된다. 술, 노래방, 게임, 섹스 등. 미리 말하지만 쾌락은 절대 휴식이 아니다. 유형에 상관없이 호흡이 과격해지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꼭 환기해야 할 사항은 쾌락이냐 휴식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호흡과 유연성이라는 사실이다. 숨이 거칠어지면 세포가 강직된다. 노동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럴 때 스트레스는 긴장을 통해 몸을 단련하고 활기를 불어넣는 기능을 한다. 문제는 그 강도가 지나쳐 심하게 억압을 느끼게 되는 경우다. 그러면 오장육부의 공명 상태가 깨지면서 각계약진을 하게 된다. 거기에서 질병과 번뇌가 싹튼다. 그렇다면 휴식의 정의는 간단하다. 숨결이 고르게 되고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것, 오장육부의 기운이 매끄럽게 순환하는 것, 이런 활동을 일러 휴식이라 한다. 수면이 최고의 휴식인 건 이런 원리에서다. 솔직히 잠만 푹 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노동과 휴식은 낮과 밤, 문명과 자연의 교차에 조응한다. 그러므로 잠을 자는 것 자체가 내 안의 자연과 교감하는 길이다. 그러니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에콜로지를 구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친교와 성찰 역시 마찬가지다. 호흡이 거칠어지지 않아야 하고 내 안의 자연을 일깨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낭송이 가장 좋다. 반야심경이나 주기도문, 성당의 미사문 등이 다 묵독이 아니라 낭송을 위주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경전들을 낭송하면서 그 의미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이는 없으리라. 소리의 울림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상태가 곧 영성이다. 같은 이치로 고전을 낭송함으로써 내 몸과 우주가 감응하게 하는 것, 이보다 더 좋은 휴식이 있을까? 여기서도 핵심은 내용이 아니라 소리와 파동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대기권에는 평균 7Hz에서 10Hz 사이의 주파수 대의 공명이 유지된다고 한다. 이른바 슈만 공명이 이것인데 놀라운 건 이러한 슈만 공명의 주파수가 인간의 뇌파의 평균 주파수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주파수를 가진 책들이 바로 고전이다. 하여 모든 고전은 낭송을 염원한다.
물론 고전은 그 자체로 불면증 치료엔 최고다. 고전을 읽으면 누구라도 졸음이 쏟아지게 되어 있다. 우울증 환자들에겐 열하일기를, 불면증엔 목민심서를 권한다. 열하일기의 명랑한 기운이 우울증을 날려줄 것이고 목민심서의 박람감기는 곧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 길게 할 수도 없지만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을 위한 성찰의 시간을 할애하고 그 시간에 고전의 소리와 접속해보라. 그러면 노동으로 거칠어진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고 태평하게 잠들 수 있다. 그런 잠은 우리 몸을 정화시켜준다. 그 과정에서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는 길도 분명 열릴 것이다. 아울러 친교와 소통의 새로운 길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노동과 수면, 친교와 성찰을 나눌 필요가 없이 그저 삶이 있을 뿐인 경지가 된다. 4-2 초조해야 하는 것은 죄다. 에이,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리고 그게 무슨 휴식이야? 일단 스트레스가 확 풀려야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휴식은 노동할 때보다 더 에너제틱한 행동을 의미한다. 고래고래 질러대는 노래나 격렬한 댄스, 아니면 폭탄주, 혹은 화려한 해외 유람 아니면 럭셔리한 쇼핑 등등. 하지만 그건 결단코 휴식이 아니다.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양생적 차원에서 하는 소리다. 노동할 때보다 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데 어떻게 휴식일 수 있는가? 거듭 말하지만 휴식은 무엇보다 호흡이 평온해져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시대는 여가나 오락이 노동보다 더 격렬하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휴테크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서 알게 되었다. 현대인에게 가장 어려운 미션이 휴식이라는 것을. 현대인들은 잘 쉬는 것, 푹 자는 것을 가장 어려워한다. 오죽하면 우유주사 파동이 나왔겠는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어렵게 비싼 값을 치르면서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해야 하다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아닌 게 아니라 최고의 정규직, 방송국 PD나 기자, 은행원, 의사, 변호사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노동 강도가 워낙 센 탓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밤거리를 헤매거나 술과 회식으로 몸을 더더욱 혹사시킨다. 또 뒤늦은 귀가 이후에도 쉽게 잠들지 못한다. 밤새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야동 아니면 카톡에 열중한다. 밤을 잊은 영혼들. 그런 식으로 뺑뺑이를 돌면 몸은 병든다. 당연한 일 아닌가? 아침부터 밤까지, 자정에서 새벽까지 잠들어도 잠든 게 아니고 깨어있어도 깨어있는 게 아닌 상태로 그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병이 들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노릇이다. 노동시간이 많고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회적으로 풀어가면 된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도 쉬지 못하는 이 고질적 패턴은 대체 어떻게 누가 해결해 주는가? 오랫동안 사회적 투쟁을 거쳐 노동시간을 줄인 다음에도 미친 듯이 일해서 화폐를 증식한 다음에도 성공의 대열에 들어 노후 대책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도 사람들은 쉬지 못한다. 쉬는 법을 잊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그게 문제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쉬지 못하는 게 얼마나 자신에게 치명적인지, 그게 존재론적으로 얼마나 무능력한 것인지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사람의 수명은 호흡의 숫자다. 살아갈 날을 풍부받는 것이 아니라 호흡의 숫자를 타고나는 것이다. 호흡수를 적게 타고났어도 그것을 잘 활용하면 오래 살 수 있고, 반대로 아주 많은 숫자를 타고났더라도 급하고 거칠게 써버린다면 수명은 짧아진다. 크게 놀랐을 때 10년 감수했네 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다.
운동선수들의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고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는 것도 같은 이치다. 그래서 양생은 다른 것이 아니다. 호흡의 수, 곧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다. 술과 섹스, 분노. 를 다스려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행위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 몸 안의 충동적 리듬이 패턴화 되어버린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아무런 일이 없는데도 몸이 들뜨면서 화가 나고 화가 나면 술이 당기고 동시에 성욕이 동하게 된다. 다시 말해 쉬고 있는데도 쉴 수가 없는 몸이 되는 것이다. 묻지마 살인이나 묻지마 자살도 원리는 비슷하다. 격하게 소용돌이치는 호흡을 오랫동안 누르고 있다가 순식간에 빵! 터뜨려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온 국민을 멘붕에 빠뜨리는 엄청난 사건들도 결국은 호흡의 숫자가 결정하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는 실로 위태롭다. 열정을 가져 미치도록 사랑하라, 성공을 향해 달려가라 등등. 이젠 열정을 넘어 광기를 부추기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속도다. 빠르고 거칠고 공격적인 리듬. 그것이 열정이고 광기다. 이걸 하루 종일 주입받고 있으니 어찌 쉴 수 있겠는가. 잠시라도 쉬면 죽을 것 같다. 이것이 불안이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고 했던가. 지금 이 순간도 영혼이 잠식된 신체들이 도처에서 밤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능력자다. 프란츠 카프카는 말한다. 초조해하는 것은 죄라고. 누구에게 짓는 죄인가? 바로 자기 자신한테다. 양생적 차원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자신에게 휴식을 허용하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하라고 들볶는 행위이므로. 서유기에선 좀 더 근사하게 말한다. 고수는 서두르지 않는다. 서두르는 자는 고수가 아니다. 그러므로 휴식은 곧 평화다. 내 안에 있는 평화의 리듬을 일깨우는 것. 그것이 휴식이다. 앞에서 슈만 공명과 뇌파의 주파수가 일치한다고 했다. 덧붙이면 태양의 방사선 에너지가 지구 전도체에 영향을 미쳐 형성된 이온층이 결과적으로 우리 생명의 가장 편안한 휴식과 명상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한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의 숨결이다. 우리는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잠깐씩 숨을 멈추는데 숨이 멈추는 이 휴지대의 주파수가 슈만 공명의 주파수 때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호흡 중에서도 휴지 상태가 우주적 리듬에 가장 가깝다는 것이다. 그래서 호흡이 길어진다는 것은 들숨과 날숨을 길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들숨과 날숨 그리고 휴지의 길이가 같아지는 3중 사이클을 만들라는 뜻이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의미다. 따라서 휴식할 줄 모른다는 것, 호흡이 거칠다는 것은 평화를 즐길 줄 모른다는 뜻이 된다. 그러니 참 이상한 노릇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계의 평화를 원한다. 그런데 자기 몸의 평화는 누릴 줄 모른다. 아니,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계가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에콜로지를 구현하려면 내 몸이 곧 자연임을 깨쳐야 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세계 평화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내가 평화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초조와 불안에서 벗어나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당황하지 않고 호흡의 3중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평화의 구체적 형식이다. 그게 고수가 되는 길이기도 하다. 다른 무엇이 아닌 인생의 고수가 되는 길. 고수가 되려면 당연히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불안과 초조를 제압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장자방 낭자 이달팽입니다.
장자방 낭자들 라디오의 새 코너 중 하나, 시시때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시때때는 서로 다른 시대의 시, 중국 춘추 시대의 시를 모은 시경과 한국의 근현대시를 함께 낭송하는 코너입니다. 모두 시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서로 어떻게 다른지 혹은 다르긴 한지 느껴보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경과 함께 읽을 한국 시인은 기영도 시인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출판 이기동 역해 시경강설 363쪽 올빼미 올빼미야 올빼미야 내 새끼를 먹었거든 내 집은 헐지 마라. 알뜰살뜰 보살폈던 내 새끼들 가엾구나. 장마철이 들기 전에 비 오기 전에 저 뽕나무 뿌리 벗겨 문틀 얽으면 지금 너희 아래 백성 감히 나를 모욕할까. 손과 발이 다 닳도록 풀 이삭 주워오고 갈대 꺾어오느라 내 불이 병들었네. 내 살 곳 없었기에. 내 날개 다 닳았고 내 꼴이 다 빠졌네. 내 집이 위태로워 비바람에 흔들리네. 맥없이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는 신세. 372쪽 이리 앞으로 나아가다 제 살 밟은 이리가 뒤로 물러나다가 꼬리 밟고 넘어지네. 훤칠하고 아름다운 왕손이시여 붉은 신 늠름하고 당당하여라. 뒤로 물러나다가 꼬리 밟은 이리가 앞으로 나아가다 제 살 밟고 넘어지네. 훤칠하고 아름다운 왕손이시여 하시는 말씀마다 흠잡을 데 없구나. 문학과 지성사 출판 기형도 저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 66쪽 포도밭 묘지 2 아, 그때의 빛이여 빛 주위로 뭉치는 어둠이여 서편 하늘 가득 실신한 청동의 구름대여 목책 안으로 툭툭 떨어져 내리던 무엄한 새들이여 쓴물 밖으로 소스라치며 튀어나오던 미친 꽃들이여 나는 끝을 알 수 없는 질투심에 휩싸여 너희들을 기다리리. 내 속의 모든 움직임이 그치고 탐욕을 향한 덩굴손에서 방황의 물기가 빠질 때까지. 밤은 그렇게 왔다. 포도 앞착실 앞 커다란 등받이 의자에 붙어 한입 식물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둠은 화염처럼 고요해지고 언제나 내 눈물을 불러내는 저 깊은 공중들. 기억하느냐? 그 해가을, 그 낯선 저녁, 온나무 그림자 속을 호련히 스쳐가던 천사의 검은 옷자락과 아, 더욱 높이 흔들리던 그 머나먼 주인의 임종. 종자여, 내가 격정을 사로잡지 못하여 죽음을 환난과 비교한다면 침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내가 울리는 낮은 종소리는 어찌 저 놀라운 노을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저 공중의 욕망은 어둠을 지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종교는 아직도 지상에서 헤맨다. 묻지 말라. 이곳에서 너희가 완전히 불행해질 수 없는 이유는 신이 우리에게 괴로워할 권리를 스스로 사들이는 법을 아름다움이라 가르쳤기 때문이다. 밤은 그렇게 왔다. 비로소 너희가 전 생애의 쾌락을 슬픔에 걸듯이 믿음은 부재 속에서 싹트고 다시 그 믿음은 부재의 시방 속으로 돌아가 영원히 쉴 것이니 골짜기는 정적에 쌓이고 우리가 그 정적을 사모하듯이 어찌 비밀을 숭배하는 무리가 많지 않으랴. 밤은 그렇게 노여움을 가장한 모습으로 찾아와 어두운 실내의 램프불을 돋우고 우리의 후회들로 빚어진 주인의 말씀은 정신의 헛된 식욕처럼 아름답다. 듣느냐? 이 세상 끝 간 곳엔
한 자락 바람도 일지 않았더라. 어떠한 슬픔도 그 끝에 이르면 짓궂은 변증의 쾌락으로 치우침을 내가 아느냐. 밤들어 새양쥐를 물어뜯는 더러운 달빛 따라가며 휘파람 부는 작은 풀벌레들의 그 고요한 입술을 보았느냐. 햇빛은 또 다른 고통을 위하여 빛나는 나무의 알을 잉태하느니 종자여, 그 놀라운 보편을 진실로 내가 믿느냐. 69쪽 식목제. 어느 날 불현듯 물 묻은 저녁 세상에 낮게 엎드려 물끄러미 팔을 뻗어 너를 가늠할 때 너는 어느 시간의 흙 속에 아득히 묻혀 있느냐. 축축한 안개 속에서 어둠은 망가진 소리 하나하나 다듬으며 이 땅 위로 무수한 이파리를 길어올린다. 낯선 사람들, 괭이 소리, 삽소리, 단단히 묻어두고 떠난 벌판. 어디쯤일까 내가 연기처럼 더듬더듬 피어올랐던 이제는 침묵의 목책 속에 갇힌 먼 땅. 다시 돌아갈 수 없으리 흘러간다. 어디로 흘러가느냐. 마음 한 자락 어느 곳 걸어두는 법 없이 희망을 포기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리. 흘러간다 어느 곳이든 기척 없이. 자리를 바꾸던 늙은 구름의 말을 배우며 나는 없어질 듯 생 속에 섞여들었네. 이따금 나만을 향해 다가오는 고통이 즐거웠지만 슬픔 또한 정말 경미한 것이었다. 한때의 헛된 집착으로도 솟는 맑은 눈물을 다스리며 어느 개인날 낯선 동네에 작은 꽃들이 피면 축복하며 지나가고 어느 굳은 날은 죽은 꽃 위에 잠시 머물다 흘러갔으므로 나는 일찍이 어느 곳에 나를 묻어두고 이다지 어지러운 이파리로만 날고 있는가. 돌아보면 힘없는 추억들만을 이곳저곳 숨죽여 세워두었네. 흘러간다. 모든 마지막 문들은 벌판을 향해 열리는데 가랑잎 한 장 뒤집히는 소리에도 세상은 저리 쉽게 떠내려간다. 보느냐, 마주 보이는 시간은 미루나무 무수히 곧게 서있듯 멀수록 무서운 얼굴들이다. 그러나 희망도 절망도 같은 줄기가 틔우는 작은 이파리일 뿐. 그리하여 나는 살아가리라. 어디 있느냐, 식목제의 캄캄한 밤이여. 바람 속에 견고한 불의 입상이 되어 싱싱한 줄기로 솟아오를 거냐. 어느 날이냐, 곧이어 소스라치며 내 유년에 떨리던 짧은 넋이여.